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청와대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방통보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청와대에서 이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황당한 일이죠. 지금 이제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대법원장이 사용한 겁니다. 헌법에는요, 대법원장은 104조 2항이죠.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으면은 이게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동안 이것을 제청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느냐?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 대법원과 청와대가 조율을 해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4명의 명단을 두고 서로 논의했었는데 청와대가 고집하는 인물이 있었고 또 대법원에서 또 미는 대법원에서 추천한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 청와대는요 1순위 있는 그분을 완전히 네. 뭐랄까 고집을 하면서 이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대법원에서 밀었던 사람은요 1순위가 원래 있었는데 그 1순위를 양보했대요. 계속 이렇게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진척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대법원이 양보하겠다라고 양보했습니다. 양보해서 후순위에 있던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인데 후순위에 있던 분 손봉기 판사를 이제 제청 명단에 올린 거죠. 근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청와대가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사람 아니면 아예 안 받겠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럼 이건 제청이 아니고 뭐가 되죠? 결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법원장의 그 의무가 삼권 분립의 의무와 그 구조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어쩔 수 없이 반년 가까이 계속 공백 상태가 되고 있으니까는 더 이상 늦추면 직무유기다. 헌법에서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우리가 서면 제청을 하겠다라고 민정수석이라 먼저 얘기했대요. 그런 상태에서 서면 제청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두고 무슨 우리가 전혀 논의 안 됐다. 뭐 아무 의논도 없었다. 그리고 서면 제청을 갑자기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갑자기 아니죠. 이미 민정수석을 통해 가지고 서면 제청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이게 정치권에서는 협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사실상 협의는 이미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준우 대변인님 말씀이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의하면 그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제청한 행태에 대해서 청와대 내부에서 강한 불쾌감이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리 영화 그 부당거래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경찰이 불쾌해한다. 경찰 눈치 보고 이래. 일하지 마. 이런 다음에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라고 얘기할 뻔했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불쾌해한다. 그 대사 있잖아요. 그 대사가 생각나는 부분이에요. 거기 유명한 이제 검사 주양 검사죠. 그렇죠. 주양 검사가 유승범 배우. 유승범 배우가 이때 주양 검사인데.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밑에 있는 수사관들에게 자기가 막 갑질을 하면서 조롱하듯이 막 자기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검사인 내가 잘못했네. 경찰 심기를 건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했었죠. 사법부와 입법부가 행정부가 있잖아요. 대법원도 있고 국회도 있는데 대법원하고 국회가 청와대가 불쾌한다 이러면서 청와대 불쾌하면 일하지 마. 청와대 눈치 보고 일해. 이렇게 그러한 양상으로 가는 게 아닌가. 다시 가서 아침에 힘차게 하려고 농담 한번 던져봤고요. 그리고 현수막 건당이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치파게 조의대는 물러나야 한다라는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전국에 걸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국민들 반발이 있을 것이냐 혹은 국민들의 박수가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 일단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탄핵 언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아는 거야.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거라.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탄핵을 계속 언급했었어요. 겁박하는 거죠. 그랬었는데 탄핵 현수막 걸리면 자기들이 처음 얘기했더니 탄핵을 언급했는데 탄핵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자기도 검토해보니까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탄핵을 하려면요. 중대한 헌법적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헌법적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 쏙 빼는 거죠.
탄핵을 추진했다가 기각이 돼버리면 정말 이제 국정 운영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은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법을 위반했다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예의를 안 지켰다. 그동안 관례를 안 지켰다는 건데 예의가 없다, 관례를 안 지켰다. 이게 불법 사항입니까? 이게 법 위반 사항이에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을 못 시킨다. 따라서 현수막에는 탄핵이라는 말을 쏙 빼고 물러나라라고 하면서 100발 정도 양보하는 뭐 100발 정도 뒤로 물러나는 이제 이런 현수막 문구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뭐 협박이라든가 뭐 폭력이라든가 이런 걸 써야지만이 이제 업무 방해 되는데 지금 현수막으로 전국에 쫙 개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곳곳에 누가 어디를 가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현수막을 보면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업무 방해, 협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사안에 있어서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법치 파괴 왕이 누굽니까? 그분이 지금 대통령으로 만든 그 당이 지금 어딥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네. 법치 파괴 왕. 본인 사건 같은 경우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뭐 그 수사가 만나가지고 검사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죠? A4 출력한 거 쭉 읽으면서 문답도 제대로 안 했었습니다. 본인 재판 같은 경우는 패문부제 해가지고 수십 번의 이제 통고장이 왔는데 패문부제 해가지고 재판을 지연시켰었죠. 그리고 본인 관련된 재판이 3심에서 유죄 파기 환송되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사심제 만들어서 무죄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장들. 대법원은 어떻게 합니까? 대법관은 어떻게 합니까? 네. 증원시켰습니다. 14명을 26명으로 늘려가지고 그중에 22명을 전부 다 자기 사람으로 딱 꽂으려고 하면서 앞으로 있을 자기 사건이 올라왔을 때 자기 재판이 올라왔을 때 전부 다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치 파괴 왕을 대통령으로 배출한 정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삼권 분립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 대법원장을 법치 파괴라고 비난한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홍석준 의원님 이 현수막 김민석 그 신임 당 대표의 첫 지시가 법치 파괴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이 현수막 걸도록 전국에 지시한 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에 앞서서 우리 세 명이 있으니까 한 샷이 잡히니까 과거에 구시탈이 생각이 갑자기 진짜 옛날 얘기네. 아니 근데 2025년 대선 선거에 이제 9시에 모방송에서 저희가 드럼통을 비롯해서 좌파했던 민낯을 탈탈 털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맞아요. 어쨌든 참 추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저는 그 김민석이 당 대표가 되면서 1호 현수막으로 조희대 대법관 물러나라는 사퇴하라는 이런 어떤 압박의 현수막을 건 것이 전형적인 민주당의 선동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예의도 없고 그리고 관례도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그 이재명 대통령 측과 청와대와 뭐 대법관 인사에 대해서 그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썼습니까? 아니죠. 그동안 5, 6개월 동안 무수히 대법관 임명을 관련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좀 만나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피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청와대였고 대통령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가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민정수석실과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제청했는데 만약에 이런 것도 안 하면은 계속해서 이 대법관 공백을 놔두고 그리고 그 업무를 했다는 식으로 또 직무위기라고 또 될 거예요. 임명에 대한 어떤 직무위기라고 또 비판할 건데 그러면 왜 이재명이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남을 회피했느냐. 결국은 대법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이제 4명을 했고 그중에 또 2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그 제청을 했는데 대법관 인사추천위에서 추천된 이 4명의 자기가 생각하는 이재명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만남을 회피한 것이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좌파에서는 민주당에서는 프레임을 씌워서 관례가 없다, 예의가 없다, 그리고 서면 제청은 조희대 어떻게 보면 대통령 무시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언론들이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지금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르는 국민들 같은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월권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 무시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저희들 같은 사람이 제대로 된 어떤 진실을 제대로 알려야 된다. 그런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고, 여기 중에서 특히 오늘 또 보니까 뭐 손봉기 뭐 그 전 대구 법원장은 뭐 국회 추천은 안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김성수 후보자만 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손봉기 후보자가 제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합니다. 네. 대구 달성동 선배인데 사실 굉장히 실력도 있고 인품이 훌륭한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실력도 실력이지만 대구 법원장을 언제 했냐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했거든요. 네. 그런데 잘하신 건 그때는 법원장 인사가 법관 선거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변에 신망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실력도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본인 마음이 안 드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딴지를 걸고 더 나가서는 지금 재청권자인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청와대에서는 처음에 청와대가 고수했던 그 추천자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기 그 판사에 대해서 청와대는 대법원장으로 이제 추천을 했다라는 것인데, 대법관으로 추천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 김민기 고법 판사, 그 본인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김민기 고법 판사의 여성분입니다. 여성 판사분인데 남편분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 남편분이 현직 헌법재판관에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이준우 대변인님 뭐 이러한 소식 보도로 또 접해진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민기 판사를 제청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남편이 헌법재판관으로 있다는 거. 현직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이 아니고 현직이기 때문에 이제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기관, 최고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기관에 부부가 나란히 있다는 게 맞느냐. 그리고 지금 4심자가 지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3심이 대법원이 되고 4심이 헌재가 되는데 4심 헌재는 남편이 있고 3심에서는 부인이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요. 3심에서 남편을 의식해서 재판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내가 이렇게 유죄를 때리면, 무죄를 때리면 남편은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보,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무죄야. 라고 하면 남편이 그래 당신 말 맞아 라고 하면서 서로 실제 공판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확정짓는 편향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불공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의심스러운 부분이 뭐냐, 이게 더 문제인데, 이분이 김민기 김민기 네. 김민기 이분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남편 오영준 헌법재판관도 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이재명 정권에서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을 선호하고 이분들만 발탁을 하느냐. 전체 법관들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자꾸 뽑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민주당의 이제 사람들이고 민주당의 어떤 가치와 철학, 정치적인 그런 레토닉을 이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발탁해서 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민주당 성향의 판사들을 자꾸 이렇게 메뉴에 3심제와 4심제 자리에 앉혀놓게 되면 결국 누가 좋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재판이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전부 다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공정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국민들이 뽑아준 공공을 위해서 쓰라는 그 대통령 권력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사로이 쓰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김민기 이분을 대법관으로 추천할 수 없다. 그런 이제 판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기 판사가 또 논란이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남편 오영준 헌법재판관 이해 충돌 문제라든지 또 가치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본인의 지금까지 했던 판결 관련된 경력 중에서 가장 참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본인이
수원 고법에 있을 때죠. 화천대유 관련돼서 이제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의 이제 뇌물 사건 관련해서 1심의 실형 판결을 깨고 이제 2심의 고법에 이제 그 주임 판사로 이제 참여를 해서 무죄로 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장동 개발의 모체가 되는 성남 도계공을 원래 성남 도시개발공사라는 어떤 그 조직이 없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 때 만들었죠. 그런 만들 과정에 이 그 김만배 씨가 이 조례 통과를 위해서 이제 로비를 했고 뇌물을 썼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소가 돼가 재판 받고 있는 사건인데 잘 아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 대장동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뿌리가 씨앗이 이 성남 도계공 설립 때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죄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김민기 이 판사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끈끈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범죄자가 본인이 재판을 받는 재판관을 지금 고르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개입을 하는 것은 결국은 퇴임 이후에 본인의 어떤 재판을 위해서 개입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꼴인데 그러면서 어제 김태규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와서야 좀 뒤늦게 칼을 빼는 것이 아니냐. 대법원장으로서 뒤늦게 칼을 빼는 것이 아니냐.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권리가 뭡니까? 결국은 이제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법치주의 가장 기반이 사법부의 독립인데 사법부의 독립은 그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법관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고 특히 대법원장이 노력해야 되는데 이 대법원장이 본인의 인사권마저도 이렇게 흔들리게 된다면 사법부 전체가 흔들린다 볼 수밖에 없고 또 최종적으로 법관들은 판결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2025년도에 공직선거법 정말 파기 환송을 하지 않고 그냥 파기 자판으로 그냥 한번 때려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는데 아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후회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그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파기 환송하지 않고 그때 파기 자판을 해버렸었으면 이재명이라는 그 이제 정과 사범 그리고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시대의 대선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겠느냐. 지금의 이런 경제, 민생 파탄, 안보 불안 없지 않았을까. 북한은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를 만만하게 보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번 달에만 미사일을 3번이나 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 훈련 하고 있는 도중에 또 쐈습니다. 왕이 외무상이 한국에 와 있는 도중에 샀습니다. 이거 완전 한국을 갖고 노는 거예요. 굉장히 우습게 우습게 보는 이런 행태를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지금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더 그때 용기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이 인선이 됩니다. 이 22명의 대법관의 임기는 임명 직후부터 6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계속 맡게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선 주도권 싸움 아니냐라는 법조계 시각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에서 재미난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안보에 관한 장면인데 안규백 장관이 내가 탈영을 했으면 한기호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습니다. 그건 완전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만약에 제가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기호 아들입니다. 네. 인무에 보니까 아들입니다. 네. 안규백 장관이 아니 국회에서 내가 이런 적을 했으면 내가 누구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규호 의원이 우리가 방송하기 한 1시간 전쯤에 본인의 SNS에 이 반응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졸지에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생겼다. 그것도 장관의 아들을. 저는 추호도 입양할 마음이 없는데 굳이 입양하겠다고 하니 받아들여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한규호 그 의원은 사성장군 출신이시죠. 국방에 대해서 또 군책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그러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시 방위병은 탈영이라는 말이 없다. 탈영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그래서 질문했을 때 탈영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탈영했다면 한기호 의원의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명칭이 탈영이라는 단어는 없고 병적 카드에 구금 30일은 왜 기록돼 있냐 라고 의문을 다시 한번 한기호 의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기호 의원님 실제로 아들이 실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국회 방송을 보고 있는 실제 아들은 얼마나 또 당황했겠어요. 나에게 형이 생겼나? 장관 형이 생겼네. 저는 안규배 의원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한기호인데요. 네. 한기호 의원인데요. 라고 네. 하는 그런 장면 생각이 나는데 본인이 이렇게 당당하면요. 이 논쟁을 이렇게 오래 끌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 이슈 때문에 영이 안 쓰지 않습니까? 장관 1국의 국방부 장관인데 지금 밑에 있는 지휘관들과 사병으로부터 존경과 신의를 못 얻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도 명분이 안 쓰는 거죠. 본인이 지금 탈영 의혹 받고 있는 방위 출신 장관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오히려 뭐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밀어붙여 3구를 통합시키는 거 이런 걸 밀어붙여가지고 그 다른 이제 시선을 돌려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지금 다들 얘기하듯이 병적 기록부 이게 어느 기자가 해봤대요 실제로. 네. 컴퓨터 딱 켜고 들어가가지고 병적 기록부 확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체 시작과 병적 기록부 확인하는 요 끝난 시간이 총 몇 분 걸린지 아세요? 3분 걸리는데 3분. 네. 그 3분을 안 하진 않겠죠. 본인은 알겠죠. 병적 기록 자기가 떼봤을 거야. 근데 그거를 공개 안 하고 버틴다는 게 얼마나 국력 낭비냐. 이렇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장관도 마찬가지고 뭔가 불법적인 사법 리스크가 있거나 본인이 과거에 어떤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이런 약점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국방부가 참 한미연합훈련도 축소가 되면서 참 국민들이 개탄하고 있는데 안규백 장관이 빨리 정신 차리고 내 자리가 이 자리 아닌갑다. 스스로 내려오는 게 맞다. 그래서 김민석 씨가 현수막을 걸어야 될 1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바로 안규백 장관이다. 안규백 물러나야. 이렇게 하는 게 더 맞겠다 생각합니다. 네. 안규백 장관이 저런 식으로 뭐 탈링했다면 한기호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해서는 되는 상황이 아니죠. 한기호 의원도 뭐 안규백 같은 사람을 뭐 아들로 둘 생각도 없을 거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문제가 사실은 나오기 전부터 그 본인 스스로 처신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뭐 그 인사청문회에서부터 할 때도 일단 가장 그 논란이 됐던 게 뭡니까? 첫 번째 그 방위 출신이라서 과연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령 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 본인이 어떤 능력 면에서 가장 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국방위원장도 했고 내가 나름대로 국방의 어떤 그런 어떤 전문성이 있다 이야기했는데 딱 까놓고 보니까 전문성은 무슨 전문성입니까? 정말 기본적인 것도 지금 모르는 거죠. 뭐 이렇게 행사를 할 때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고 막 그런 밈이 될 정도로 정말 기본적인 어떤 자세, 정신 자세도 안 돼 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가 탈영 여부였습니다. 청문회 때도 그런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뭐 말 못할 사정이 있다, 공개 못할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뭐 병무행정 착오의 뭐 희생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00번 양보해서 병무행정이 잘못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병무행정이 잘못됐는 것을 본인이 장관일 때 알았겠습니까? 벌써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이전부터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국방위원장이나 할 때 당연히 그거를 뭐 잘못된 거를 정정 신청을 해서 바꿔야 되죠. 그런데 그런 거는 하지 않다가 지금 장관 돼가지고 방금 우리 이준희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3분 만에 뗄 수 있는 3분 카레도 아니고 더 간단하게 뗄 수 있는 그런 병적 증명서 하나도 떼지 못하고 있다,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병무행정 착오가 아니다. 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뭐 탈영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김소령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고발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본인의 기본적인 어떤 신상 정보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이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고 북한에 어떻게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겠습니까? 네, 이 병적 기록부에 대해서 3분이면 뗀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휴대폰 어플로 병무청 어플을 설치한 다음에 그럼 떼면 3분이 채 안 걸려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가운데 안보 구멍, 북한의 김여정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판을 거두어야 하는 각응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종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인지 어쨌든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항변 못하고 아첨하는 이재명이라고 북한의 김여정이 우리나라 한미훈련 그 축소에 대해서 조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반응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응이? 청와대가 왜 이렇게 대통령이 SNS 얼마나 좋아하고 잘합니까? 네. 뭐 한밤중에도 하고 본인 뭐 생각나가 있으면 바로바로 올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안 드나 봐요. 다른 것들은 자기 재판 관련된 것들은 즉각 생각이 들고 막 그러는데 지금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걱정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런 좀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 했다 그럽니다. 평화의 봄 뭐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평화의 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북한과 러시아 보세요. 북한과 러시아 뭘 맺었습니까? 5개년 군사 협력 계획을 맺었습니다. 장기 동맹을 맺었는데 군사적 동맹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반도 대한민국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군사 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우리 한미연합훈련이 축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 한국과 미국은 군사 동맹을 약화하고 축소하고 있는데 이게 평화의 봄입니까? 이게 이재명이 생각하는 한반도의 안전입니까? 너는 너무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북한이 어느 때보다 기고만장할 때긴 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 보냈죠. 그러면서 군사 동맹이 더 강화됐죠. 그러면서 사실 또 뭘 했습니까? 청년들의 사지로 내몰면서 그걸로 또 상당한 외화 수입을 또 벌었었어요. 경제도 좀 돌아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푸틴이 작년에 어디 왔죠? 북한에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또 누가 왔죠? 올해 시진핑이 또 북한에 또 갔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북중러가 함께 한 몸이 돼가지고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미국과 군사 동맹을 줄이고 군사 취소하고 약화시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는 수준이 평화의 봄이 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본인 재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좀 신경 써서 좀 정신 좀 차려달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 김여정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재명 정권이 말을 못합니다. 뭐 원래 좌파 정부는 김여정, 김정은의 심기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우리 그 대북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북 전단지 날리는 것에 대해서 김여정이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김여정 말을 들어가지고 결국은 대북 전단 금지법까지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명 그 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도 이제 불렸는데 그만큼 김정은과 김여정에 대해서 좌파 정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아무도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같은 사람은 김정은의 그 이국가론 이런 걸 받아가지고 뭐 본인들도 뭐 이국가론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대통령한테 지금 이제 건의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보다도 더 참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그 정부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그 얼제훈련을 일방적으로 지금 축소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그 경의를 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진정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만큼 자주국방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보 평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산주의의 위협을 바로 앞에서 막닥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의 국가가 안보를 국방을 한시라도 소홀히 하는 순간 우리의 소중한 평화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번영은 날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6.25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정말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국방력을 갖고 있습니다. 뭐 재래식 전력으로 뭐 우리가 조금 앞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재래식 전력은 비교할 수 없는 이미 지금 비대칭 전력 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핵을 뭐 트럼프는 57개 갖고 있니 또 그 안규백 장관은 뭐 100에서 120개를 갖고 있니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현대전 드론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체득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제 북한이 그동안에 가장 맹점이 뭐냐면 실전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실전 경험이 없냐면 예를 들면 뭐 공군이라든지 또 탱크라든지 이런 걸 기동하려면 막대한 그 기름이 필요한데 그런 기름이 없으니까 실전 훈련을 거의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실전 훈련도 하고 있으면서도 특히 드론 현대전을 체득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유일한 실전 훈련에 준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얼지 훈련, 특히 한미 간의 이런 얼지 훈련의 소중한 기회를 이번 트럼프의 말도 안 되는 걸 통해서 지금 날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 트럼프의 훈련 축소 이런 것을 우리 외교 안보 라인에서 미리 알고 있었느냐? 저는 절대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죠, 주장이. 항의를 하고 또 우려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지금 미국 상하원 의원에서조차도 지금 트럼프의 일방적인 훈련 취소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기는커녕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경의를 표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지 어느 나라를 생각하는 건지 참으로 참 의심스러운 가운데 지금 우리 한반도가 있다. 그러면서도 8.15에서는 뭐 종전 운운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종전 평화 타령을 하면 북한에 정말 먹잇감밖에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일방적인 축소를 했을 때, 축소 통보를 했을 때 일단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제 오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다는 소식을 또 전해드립니다. 그러한 가운데 미국이 보안 우려로 인해서 중국산 장비를 쓰지 말라고 금지를 했는데 육군 화상 장비에 중국산이 쓰여졌다는 보도가 좀 됐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는 어느새 중국산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에 뭐 방문을 하거나 뭐 이렇게 가서 받는 선물이 주로 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술을 갖고 이제 트렁크에 갖고 와서 집에서 트렁크를 딱 열면은 술이 3분의 1은 샜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마개가 이게 하지 않아서 기술이 샜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농담으로 중국에서 술을 갖고 오면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옷이 술을 마신다. 이럴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 공무원 생활할 때 우리 대구시에 자매 도시가 칭다오였고 해서 제가 칭다오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한 30개 정도의 도시를 방문해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칭다오에 가면은 칭다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세계적인 맥주기업 하이얼, 칭다오 피주, 그 다음에 가전회사 하이얼, 뭐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때는 하이얼에 가면은 제가 일반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장이 나와서 뭐 친절하게 안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산업부 장관이 가도 하이얼 회장을 만나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산업이 기술이 많이 지금 올라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방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메인 전자제품이 중국산이 속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이얼의 냉장고를 비롯해서 뭐 예를 들면 그 중국산 뭐 로봇 뭐 청소기 로봇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산은 아직까지도 기술력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싼 게 비지떡이다. 그리고 굉장히 안전성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벤츠 차량에서 화재가 나서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벤츠 차량에 탑재된 제품이 중국산 배터리였습니다. 그리고 벤츠도 지금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제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어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또 두 번째 가장 또 심각한 문제가 사이버 보안 문제입니다. 중국의 통신 첨단 전자 제품에는 이게 백도어가 대부분 설치가 돼 있고 중국의 지금 법에는
해외 제품이다 할지라도 당이 요구를 하면 관련된 정보 내지는 그런 걸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방, 우리의 어떤 정보가, 우리의 프라이버시가 다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어떤 제가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21대 때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사이버 보안 문제를 공공 부분은 지금 국정이 맡고 있고 민간 부분은 과기부 산하에 지금 현재 그 인터넷진흥원이 지금 맡고 있거든요. 네. 키사라고 맡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사이버 보안 차원에서 백도어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해서 일부분은 조금 해결됐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 해결됐냐면 전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보니까 다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공공 부분에 이제 CCTV가 설치를 이게 할 때는 다 국정원에서 신뢰성 테스트, 가칭 신뢰성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중국산을 좀 원초적으로 막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는 아직까지도 점검을 안 해요. 저 같은 사람이 강력하게 좀 점검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현역이 아니라서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강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어떻게 우리 육군 그리고 일선 부대 통신 체계의 이 화상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 지금 중국산 장비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어떤 장비를 통해서 어떤 기밀이 어떻게 중국으로 빠져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EU, 일본에서조차도 화웨이라든지 이런 어떤 중국산 통신 장비를 지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에서 요구를 해서 미군 부대 주변에 있는 화웨이 관련된 이런 어떤 장비는 규제를 하거든요. 그만큼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특히 이런 어떤 군에서조차도 이런 어떤 보안 의식이 결여돼 있다.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좌파 정부가 중국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규제를 할까?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2020년 육군에 있는 뭐 경계 시스템 CCTV, 중국산 CCTV 1,300개의 CCTV가 영상 정보가 외부 저장이 될 수가 있고 원격 접속이 허용된다 그래서 당시 전량으로 철거를 했다가 지금 보니까 작년에 노후 화상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새 장비를 도입했는데 그 장비가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어떠한 Y 영상 업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Y 영상 업체는 미국에 있는 군사 전문 매체에서 이 계약서를 보니까 중국에 이익이 있을 때 이 업체는 사용자를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구를 했을 때.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개별 기업의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의 법에 해외 수출 제품에 대해서도 공산당과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요구하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중국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나 군이 어떤 것을 요구할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선진국, 자유우방국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특히 통신, 전자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코앞에 지금 중국이 있고 정말 그 안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에 대해서 사실상 아직까지도 문을 활짝 열고 있다. 정말 국가 안보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방금 이제 중국산 부품이 우리나라 육군의 화상 장비에 화상회의 장비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보여드리면 영국에서 이번 8월달에 이번 달에 뭐 작년도 아닙니다. 이번 달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영국에 있는 해병대가 운영하는 무인 수상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식의 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무인 수상정에 탑재된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가 부대 운용 데이터를 중국 측 IP 주소로 무단 전송한 게 확인됐대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 곳을 찍었겠습니까? 그리고 얼굴도 찍었을 것이고 그리고 부대를 다 찍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대가 가지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장비, 군사적 장비 그리고 부대원들 지휘관들 얼굴
그리고 계급도 확인됐을 거고요. 자,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특수부대에서 활용했다 그러는데 특수부대 본부 부대원들의 위치, 그 특수부대의 구조 이런 게 전부 다 중국으로 넘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국도 중국 부품을 썼더니 예. 이렇게 모든 데이터 군 내부에 있는 기밀 사항이 다 넘어갔을 거기 때문에 육군에서 쓰는 화상회의 장비에 중국 장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화상회의하면서 오가는 1급 기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전부 다 넘어갔을 것이다 라고 지금 넘어갔을 수가 있다라고 네. 보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빨리 장비를 철거하고 순수 국산으로 바꿔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